예, 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처음 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물건이에요. 채권은 적용 대상 없습니다. 우리 시험의 대표적인 채권은 임차권이 있거든. 임차권도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채권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물건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통정허위 표시와 비슷하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하고는 구별이 돼. 통정허위 표시도 주로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통정허위 표시를 해요. 이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도 주로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즉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통정허위 표시하고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은 같다 다르다를 기억하고 이 법률이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탈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없는 것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 중에 상호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사실을 등기한 것은 이런 목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이 금지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약정 등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럼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특례가 있어요. 근데 특례가 적용되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되는데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이 없다는 말이 와야 돼. 이런 목적이 없다는 말이 없는 것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교단체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은 약정은 무효이지만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따라오면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엇이 된다? 유효가 된다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이걸 구별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의 논점입니다. 이자간, 양자간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그럼 삼자간 명의신탁 중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의 논점인데 그래야만 따라오는 지문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신탁자가 직접 매매하면 무엇이고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수탁자가 매매하면 무엇이다?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삼자간 명의신탁을 등기 명의신탁을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 말해. 신탁자가 직접 매매했다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주면 될 것을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매수인인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직접 등기한 것이 중간 생략 등기처럼 보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계약 명의신탁은 허수아비 행위라고도 말해요. 매매는 직접 누가 하는데 수탁자가. 이 수탁자가 매매할 때 신탁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았어. 돈은 누구의 돈이라? 신탁자. 남의 돈을 들고 부동산을 매매한 다음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 꼭두각시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허수아비 행위라 말해.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라. 이를 구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무효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예. 근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을 예를 들어서요. 매도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는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시험에는 선의만 물어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그 말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신탁자의 매수자금을 들고 매매하러 왔다는 걸 몰랐다면 그때는 이 명의신탁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입문과정은 여기까지인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실명한가? 이건 입문과정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대충은 됐습니까? 예, 그럼 다 됐어. 그럼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소유권 이전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엇이고 무효고 무엇도 무엇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 병에게 있다고. 그럼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실명화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병이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를 시켜주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거든. 명의신탁 약정하고 매매 계약은 같은 계약이다, 다른 계약이다? 다른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인 매도인이 무권리자인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켜주면 매수인 신탁자가 매도인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하는 게 무엇하는 것이다?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다. 실명하여.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은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초점이고 시험 마지막까지도 이게 중요해. 구별하는 것이. 그럼 계약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실명화할 건 없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들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남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하는 문제가 생겨요. 등기의 말소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매도인 악의가 등장할 수는 있어요. 매도인 악의가 등장하면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왜 거의 안 물어보는가 하면 매도인 악의가 등장하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비슷해져 버려 결론이.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계속 무엇을 물어봤다고? 선의를. 그래야만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의 구별은 신탁자가 직접 매매하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수탁자가 허수아비처럼 신탁자의 돈을 들고 수탁자가 매매하면 무엇? 계약 명의신탁. 그걸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논점 중에 제일 중요해요. 예, 거기까지 하는 게 적입문 과정이고, 교재는 끝이 났지만 특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요. 8주 만에 800페이지짜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 받은 분 한번 보라고. 학개론보다 뚱뚱이가 1.5배나 돼요. 그래서 지금 입문과정이 9주라서 민사특별법은 조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보셔야 나중에 빨리 해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교재에는 없지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법률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비전형담보를 설정하고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판례란 이야기는 이 말이 판례다 이 말입니다. 채권이 소비대차에 부수해야만 해요. 그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채권자가 비전형담보를 설정하고 폭리를 취해버렸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을 간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하고 있어요. 혹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까봐 담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수치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하면 될 것인데, 만약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한다면 이 저당권이 강력한 담보임에는 확실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다고 적시적시 낙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떤 목적물은 몇 차례 유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전형담보요, 이런 저당권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일비자예요. 비전형담보를 설정해 버린다고. 비전형담보의 명칭은 안 따져요. 전형담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칙담보다. 지금 하는 담보가등기든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명칭은 따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담보가등기를 예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한다고. 이런 계약할 때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할 때 대물 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 등을 해둔다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건 1년. 변제기 도래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버립니다. 즉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할 때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하고 가등기를 해둔다고. 그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딱 해두고 나중에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무 변제 안 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버린다고. 본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고. 그럼 산술적으로만 하면 원본이 1억밖에 안 되는데 5억짜리를 꿀꺽 해버린다고. 이렇게 채권자가 무엇을 취했다고? 폭리를 취했다고.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 무엇이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는 두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이 특별법에는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공적 실행이란 말은 경매에 의한 실행을 말합니다. 경매에 의한 실행은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시험의 논점이 아니에요. 왜? 담보가등기가 특수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의 일종이라고. 민법에서 말하는 저당권은 일반 저당권. 이 특별법에서 말하는 담보가등기는 특수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저당권하고 논리가 똑같은 것은 이 법률의 논점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민법상 저당권이 변제기에 변제 안 하면 경매 신청하고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무엇이다? 저당권이다. 이 공적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은 민법상 저당권과 논리가 같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은 있지만 시험의 논점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적 실행이요. 이게 시험의 논점이에요. 사적 실행이란 말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말해요. 여기에 권리 취득이란 말이 민법상 저당권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하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낙찰자, 즉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이 법률은 독특하게도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걸 규정을 두고 있어. 이게 민법상 저당권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은 무엇을 물어본다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요. 담보가등기란 특수저당권은 신기하게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다, 안 해놓고 있다? 해놓고 있어요.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의 일종이에요. 특수저당권이라고. 그런데도 민법상 저당권과 달리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민법에 규정해 놓았다고,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해 놓은 것이 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의 논점이라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도 규정은 있지만 민법상 저당권하고 논리가 같기 때문에 시험의 논점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독특하다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지를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에 관련된 절차가 시험이에요. 이 절차를 청산 절차라 말해요. 특수저당권자인 담보가등기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을 이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 이 청산 절차가 이 시험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절차들이 어렵다 보고 입문 과정에서는 빼버렸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해본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럼 명칭을 따지지 않는다 말했기 때문에 양도담보도 이 법률 적용될 수 있어요. 양도담보란 이야기는 똑같은 논리로 갑을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등을 하고 혹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봐 담보를 제공할 때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합니다. 양도담보 한다는 말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아직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담보권자에 불과하지 아직까지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이것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명칭은 안 따지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적용 여부를 지금부터 이해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채권이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돼요.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하지 소비대차와 관계없는 채권이라면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전소비대차예요. 금전소비대차는 이거든 돈을 빌려준 자가 바라볼 때 이 채권은 대여했잖아. 대여금 채권. 돈을 빌려 쓴 자는 차용했잖아. 차용금 채권. 대여금이란 말과 차용금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채권자가 바라볼 때는 대여했고 채무자가 바라볼 땐 차용했잖아.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물변제 이야기나 또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를 했을 때에는 이 법률은 적용하지만, 그러나 비교하여 이런 거 암기 안 합니다. 이건 과거에 여러분과 다른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암기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는데 뭘 암기를 해요. 과거에 10여 년 전이랑 공부하는 지금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는 안 됐거든. 안 되기 때문에 두 문자 따서 노래 불렀어요. 재미나게 두 문자를 따서 웃기게 노래 부르면 강의 잘하고, 안 그러면 못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강의 그만할래 했어,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재미도 없는 사람인데. 자, 가장 대표적인 소비 대체에 부수한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나 차용금 채권이 소비 대체에 부수한 채권이에요. 그런데 매매 대금, 물품 대금, 외상 대금이 돈 빌려주고 빌려선 채권입니까? 이런 채권들이 돈 빌려주고 빌렸었는지요? 아니잖아요.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지금 적용 여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명칭을 따지지 않고 비전형담보를 설정해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등입니다. 매매 예약이든 대물변제 예약이든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비전형담보를 설정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하지, 비전형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만 적용한다고, 이 법률을. 쉽게 말하면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해야만 이 법률 적용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세 번째요.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시점은 예약 당시 기준이에요.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판단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구별을 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이라 평가하고, 피담보 채권은 제가 원본을 1억을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알파가 있겠지.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민법 360조하고 똑같아. 360조의 피담보 채권은 5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달리 말하면 지연배상, 지연이자,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똑같다 다르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본을 제가 1억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자 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평가해서 가령 2억이라 평가된다면 알파가 그냥 1억이라 보고 너무 많다 생각해도 그냥 관계없어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피담보 채권이 2억인데 5억짜리를 꿀꺽해버리면 3억을 폭리취하잖아.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만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미달이란 이야기는 가령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그냥 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1억짜리라. 1억짜리인데 원본이 1억이라면 가령 피담보 채권이 2억이라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미달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 없다? 없다. 적용한다 안 한다? 미쳤는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담보 목적 부동산이 마땅치 않으면 피치 못해 1억짜리로도 잡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다단해요. 실무에서는 잘은 없겠지만 그래서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미달하고 있다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초과 미달은 주어를 목적 부동산으로 한 거예요. 초과 미달을 암기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지. 주어가 피담보 채권이 되면 이 표현이 반대로 가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건 피담보 채권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미달하는 것이고 이건 피담보 채권이 목적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주어를 반대로 하면 결론이 반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초과 적용, 미달, 미적용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을 주어로 했을 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그런데 10중 8구는 주어를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주어로서 표현합니다. 혹 뒤집어 물어볼 여지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5억짜리 부동산을 2억을 빌려주면서 담보 가등기 해두고 돈 안 갚았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함으로 5억짜리를 꿀꺽하면 3억을 폭리를 취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적용해야지. 반대의 경우는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왜? 부동산의 가치는 정감 변동하기 때문에 예약 당시는 5억짜리였었지만 변제기 도래했을 때 1억짜리가 돼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약 당시는 1억짜리였지만 변제기 도래했을 때 가치가 폭등해서 10억짜리가 돼버릴 수도 있다 없다? 그 이후의 사정은 적용 여부에서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예약 당시는 1억짜리인데 변제기에 10억짜리 돼버렸으면 채권자는 땡 잡은 거예요. 그럼 10억짜리 돼버렸으면 채무자도 변제를 하지 변제 안 할 이유 없지. 빚을 내서라도.
아니면 팔아치워서라도 되겠습니까? 예.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를 기억하고 네 번째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적용합니다.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 해야 되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라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마지막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가담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단어가 간혹 오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가전제품은 저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전제품은 옆에 식구들이 있는데 저지를 사용하다가 잘못되면 식구들이 다칠 수가 있어. 가전제품은 저지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왼수필 전저질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에요. 가담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가전제품은 저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라도 조금 기억하시고 이게 바로 적용 여부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럼 청산 절차가 아주 복잡한데 맛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령 담보가등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을 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을 하고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을 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물변제 예약 등을 했습니다. 대물변제 예약이란 말이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물이요. 대신할 대자에 물건할 때 무자요. 이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이 무엇이다? 대물변제 예약이에요. 그리고 가등기 해두고 있다고. 이 가등기를 무슨 가등기라 말한다? 담보가등기야. 그럼 이 채권자가 담보가등기 권리자, 채무자가 담보가등기 설정자. 그런데 가담법을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저당권하고 논리 똑같아요. 채권자와 담보가등기권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만 해. 담보물건의 부종성. 그러나 채무자와 담보가등기 설정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닌 제3자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다.
이런 논리 똑같다고. 그래서 말 안 하는 건 민법상 저당권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저당권의 일종 특수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등기 해두고 있습니다. 그때 변제기 도리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민법처럼 경매 신청해도 돼.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법률에 규정해 놓았어.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낙찰 대금으로부터는 저당권자로 우선 변제받아. 그런데 이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청산하는 것을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달리 말하면 귀속청산이라 말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청산하는 것을 이 청산 방법을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 말이 좀 길기 때문에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귀속청산이요. 청산, 정산 같은 말입니다. 청산은 발음이 좀 세고 정산은 마음이 좀 발음이 부드럽잖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저는 청산합니다. 정산 안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절차가 시험의 논점이에요. 그럼 절차를 가볍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절차는 이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해도 곧바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청산 절차가 첫째 통지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달리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고도 말해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것이 통지할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통지할 당시는 부동산 가치가 좀 떨어져.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 3억이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2억이라면 3억에 2억을 빼고 1억을 통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방법이다. 통지할 당시에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고. 그럼 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할 거라고. 이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청산기간이에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청산기간이라고요. 이 청산기간은 2월의 청산기간은 변제기 도래한 이후인데도 채무자 등에게 변제를 할 기회를 주는 유예기간이에요. 왜 이런 기간을 둔다?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통지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해도 통지론 적법해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객관적 평가액은 5억이에요. 그런데 담보가등기권자가 얼마로 평가해 버렸다고? 3억으로. 이렇게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를 해도 통지로는 적법하다고. 그럼 이 통지를 받아본 채무자 등이 열받을 거 아니냐고. 이 5억짜리를 3억에 평가해가지고 이래 통지하면 땡빚 내서 확 갚아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나쁜 XX 하면서. 청산기간 2월이 변제기 도래한 이후인데도 채무자 등에게 변제를 할 기회를 주는 유예기간이 무엇이다? 청산기간이에요. 그럼 만약 객관적 평가액도 3억이고 주관적 평가액도 3억이라면 이때는 채무자 등이 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 그때는 채무자 등이 무엇을 기대할 것이다?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나는 1억을 받을 수 있겠네를 기대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되겠습니까? 제대로 평가됐다면 나는 1억을 받겠네를 기대할 것이고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라는 느낌이 오면 빚내서 갚아버리면 돼. 담보가등기 말소시켜버리면 된다고. 되겠죠? 그럼 2월의 청산기간이 경관 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의무가 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고 1억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 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도 가등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 거치기 전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자는 설정자예요. 저당권 점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어. 이때 채권자의 의무하고 채무자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고 배울 거예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바라볼 때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본등기에 협력할 의무, 목적물 인도 의무를 거절해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물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라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는 빠져나가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라면
되겠습니까? 이게 동시행관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데 귀속청산, 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청산하는 절차는 이렇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채무자 등에게 불만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채권자가 폭리를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폭리 안 취하잖아요. 갖고 싶다면 가지되 청산금 주란 이야기예요. 그 절차가 무슨 절차다? 기속청산 절차예요. 아이고 어려워라.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 한번 듣는 겁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이 소비대차에 부수한 채권이어야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가 금전 소비대차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채권이 대여금 채권, 즉 차용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등을 해야만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돈 빌려주고 빌려선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형 담보를 설정해봐야 가담법은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채권들이 돈 빌려주고 빌려선 채권은 아니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명칭은 따지지 않고 비전형 담보, 변칙 담보를 설정해야만 해. 뭐 매매 계약을 했던, 대물 변제 계약을 했던, 양도 담보를 했던, 매매 담보를 했던, 매도 담보를 했던, 어찌됐든 안일비자 비전형 담보를 설정해야만 이 법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만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지 미달한다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리고 이 법률은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 해야 되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만 적용해. 이런 등기를 하지 않는 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적용 안 합니다. 예를 하시고 결국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경매해버린 것은 민법상 저당권하고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시험의 논점이 될 수는 없고 민법의 저당권과 달리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어. 그걸 귀속청산 절차라 말해요. 변제기 도래에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 안 하면 청산 절차 거치래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다고. 통지할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얼마다를 통지해 준다고. 청산기간이 지나면 당신은 1억을 받습니다 를 통지해 주란 말이에요. 그때 이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청산기간인데 청산기간은 변제기 도래한 이후인데도 채무자 등에게 변제를 할 기회를 주는 유예기간이에요. 그럼 만약 객관적 평가액과 주관적 평가액이 일치하고 있다면 채무자 등은 불만이 없잖아. 청산기간이 지나면 난 1억을 받겠네를 기대한다고. 됐죠? 그런데 통지할 당시에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해도 통지로는 적법하다고. 통지로 적법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는 진행이 돼요. 그때는 채무자 등은 열받을 거 아니냐고. 청산기간 내에는 채무를 변제해버리고 담보가등기를 말소시켜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때 불만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 채권자, 채무자가 동시행관계라.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해주고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채권자가
본등기를 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무엇이라 말한다고? 귀속청산이라 말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아이고 어려워라. 예, 지금 입문 과정입니다. 예, 입문 과정인데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나중에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와 어렵네, 괜히 공부했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올해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힘들었을 것인데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꼭 합격도 더불어 하시고요. 예,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